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주인공이 너무 매력적이거나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는 끝모를 막장 드라마와 닮았습니다. 방송 토론회는 6회가 마지막인데 오늘 2회에서 주인공들의 실체가 거의 드러났습니다. 이들 주인공들에 대한 선호도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당대회까지는 12일, 선거인단 투표까지는 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 여론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잠시 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1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가계부채와 환율 불안 등을 이유로 꼽으면서도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2차 TV토론에서도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의 원색적인 비방전으로 흘렀습니다. 원 후보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한 후보는 정계 은퇴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면서 초고령 사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내린 극한호우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고 축구장 13,0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유튜버 쯔양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수년간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제보를 받은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뒷돈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100m 높이의 태극기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상징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은 유지하되 시민 의견을 더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최장기간 동결 기록입니다. 다만 물가가 안정됐다고 진단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시기가 됐다며 금리 인하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연 3.5% 금리가 1년 반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물가가 석 달째 2%대로 둔화했지만 가계부채와 환율 불안이 인하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특히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수도권 집값이 더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외환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동결하긴 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는 목표인 2% 물가에 수렴할 거라는 확신이 커졌다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하를 언급한 건 긴축 기조에 들어선 지난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입니다.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2명이 앞으로 석 달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5월 논의 때보다 인하 견해가 는 겁니다. 다만 위원 대부분이 현재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통화정책 전환을 언제 할지는 불확실하다며 인하가 임박했다는 일부 전망에 선을 그었습니다. 8월에는 이제 금리가 실제로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거든요. 기준금리 격차 벌어지게 되면 이 외환시장 변동성이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미국이 시장 예상대로 오는 9월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10월에나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당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하반기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은 기자입니다.
OECD는 2년 단위로 내놓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달 전 발표와 같은 2.6%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점차 안정되고 하반기에 내수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5%로 0.1%포인트 내리고 내년에는 2%로 본 OECD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하는 것을 조건으로 올해 말부터 통화정책 완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경제 위험 요인으로는 미중 갈등에 따른 핵심 원료 공급망 교란과 대중무역의 축소, 부동산 PF, 북한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 대중국 수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도체라며 무역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PF는 가능성은 낮지만 정책 대응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OECD는 올해와 내년 예산은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와 내년은 재정 지출을 억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고용의 85%를 담당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에 불과해 OECD 평균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OECD는 중소기업의 각종 지원 제도가 1,646개가 시행되고 있다며 지원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규제 완화로 시장 경쟁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경제 최대 위협인 저출생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연공 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로 명예퇴직을 줄이는 등 고령 인구 활용을 높이고 고숙련자 이민을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육박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62명,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6만 9천여 명의 19.5%입니다. 유엔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남성은 442만 7천여 명, 여성은 557만 2천여 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14만 4천여 명 더 많았습니다. 수도권 거주 인구는 448만 9천여 명, 비수도권은 55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권역 내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17.2%, 비수도권은 21.8%를 65세 이상이 차지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26.7%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강원, 전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3%, 서울은 약 19%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2013년 1월 600만 명대에 진입한 뒤에 2017년 1월 703만여 명, 2019년 12월 802만여 명, 재작년 4월 900만여 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며칠째 이어진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린 전북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아리 MT에 참가한 대학생이 폭우 속에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 같은 불빛 하나가 어둠이 깔린 길가를 서성입니다. 폭우 속에 실종된 대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돌아다니는 거로 추정되는 모습입니다. 나타난 지 10초 만에 종적을 감춘 불빛. 수색의 실마리가 될 학생의 휴대전화는 3시간쯤 지나 익산시 금마사거리 근처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이 들고 있던 우산은 실종 장소 주변 도랑에서, 운동화 한쪽은 그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수풀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학생이 마지막으로 영상에 포착된 장소입니다. 학생은 담배를 사러 나가겠다고 외출한 뒤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실종 학생은 동아리 MT에 참석해 근처 펜션에 묵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익산에는 시간당 60에서 8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인력과 수색견, 드론을 펜션 주변과 만경강 일대에 투입했습니다. 현재 실종 추정 지점을 중심으로 도보 수색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익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중 수색과 드론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폭우 피해도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고 소와 닭, 오리 등 가축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집 한 채가 지붕이 내려앉아 반파되고 상가와 주택 등 99채가 침수됐습니다. 와봤는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물이 너무 차갑고 와봐도 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였죠.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싹 뺐어요. 그냥 침수된 상태라서. 전북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55곳이 침수되거나 전기가 끊겼습니다. 학교 4곳이 수업 불가 상태가 돼 휴업했습니다. 저희는 수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수목금 3일 수업하고 최대한 빠르게 복구를 해서 2층에 있는 교실은 침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응급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시설 점검을 더욱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틀 전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북 경산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가 실종된 4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5시쯤 사고 지점에서 약 2.7km 떨어진 저수지에서 실종된 A씨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A씨는 그제 장맛비가 내린 경북 경산에서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가 농수로 주변에 차가 걸려 이를 확인하려고 내렸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뒤 실종됐습니다. 많게는 300mm의 폭우가 쏟아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긴급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망연자실한 피해 주민들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며 시름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집안에 빗물이 가득 들어차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물에 젖어 썩기 시작한 가구는 물론 벽지까지 다 뜯어내야 합니다. 내일처럼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고맙지만 워낙 큰 피해에 일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산 사태가 나갖고 돌이 와르르 우리 집 마당으로 다 이렇게 들어왔어. 방구들이 터져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 밥도 해먹을 수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지 물도 없지. 약재 수백 톤을 쌓아뒀던 저온 창고에서 흙탕물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헐값에라도 넘기려고 그나마 성한 약재를 골라 트럭에 싣습니다. 약초를 말리는 건조기는 흙탕물에 휩쓸려 엉망이 됐고 곳곳에는 이렇게 어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던 흔적이 선명합니다. 한약재를 자르고 가공하는 기계까지 망가져 벌써 수억 원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급히 인부를 동원해 시설 복구에도 나섰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철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올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이게 2번 무너지는 거잖아요. 2번 무너지는 건데 그러다면 저희들은 타격이 상당하겠죠. 전폐 위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시민 휴식처였던 금호강변 산책로가 시커먼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강변 식당가 내부도 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애써 표정을 숨기며 가게를 정리하는 상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물이 올라가 장사는 엄두도 못 내고 냉장고 7대, 에어컨 2대, 컴프레셔, 오디오 아무것도 못 씁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망망합니다 장사는. 앞으로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다음 주부터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할 것이라는 예보에 복구의 손길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울시가 국가주의 논란이 일었던 광화문 광장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꼭 태극기가 아니어도 된다면서 국민 공모를 통해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차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높이 100m의 태극기 개양대 조감도입니다. 공개 직후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다. 시대와 맞지 않는 디자인이다. 다양한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발표 약 2주 만에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브리핑장에 나와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였는데요. 나라를 상징하는 건 국기인데 그걸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켰던 것인데 그렇게 이견이 많으시다고 하니
서울시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가 상징 조형물의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100m 높이가 아니어도 되고 꼭 태극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시는 기둥에 기대로 숨겼다가 위로 뽑아 올리는 형식, 무공화 조형물 등 다양한 시안을 소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 상징 공간은 꼭 필요하다며 사업 자체에는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이미 2개의 상징 조형물이 있습니다. 2가지가 다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헌법상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은 사실 없었습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받고 자문기구와 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차기 대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조성 시점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 철회와 의대생 재적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올 조짐이 없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를 넘어 내년에 새로 배출되는 의사가 크게 줄면서 의료 대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수련병원들이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일선 병원에서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오는 상황.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에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관련 기사를 올리고 본인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 역시 정부의 유급과 재적 방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복학 움직임은 없습니다. 내년도 국가의사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며 개인정보 제출을 거부한 학생이 95%나 된다는 게 의과대학협의회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새로운 의사가 거의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의료 공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에게 또 양보했다는 비판 속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태 해결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복귀하지 않으면 추후 수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37개 수련병원 소속 교수들이 전공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정부 입맛에 맞게 규정을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례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복지부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수년간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레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이를 덮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먹방으로 큰 인기를 끌며 1,000만 명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 쯔양. 새벽 시간 예고에 없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 A씨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뿌리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A씨가 일하던 술집에서 강제로 일했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앉아서 이제 술만 따르면 된다. 그때 다 아저씨가 벌었던 돈 다 뺏어가고 이렇게 맨날 때리면서 협박을 하고. 방송 시작 뒤에도 폭행과 착취는 계속됐고 이후 A씨가 소속사를 차려 모든 수익을 챙겼다며
정산을 받지 못한 돈이 40억 원이 넘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모든 수익의 7%는 그쪽이고 3%는 저다. 그 계약서마저 사실 안 지켜서 4년 동안 매일같이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A씨가 주변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소속사 직원을 협박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쯔양은 결국 2차례에 걸쳐 A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쯔양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건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폭로 때문입니다. 사이버 해커 유튜버들이 관련 제보를 받은 뒤 이를 덮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번 건은 저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그냥 몇천 원 시원하게 땡기는 게 낫지 않나. 아니 나중에 공갈로 고소할까 봐. 저도 솔직히 이걸 잘해요. 이런 거 잘하는데 뭐 그래서 뭐 GV80도 사고 그런 건데. 유튜버들이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이거 엿바꿔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당연하지. 쯔양 터뜨리고 너 채널 날라가면 뭐 할 거야. 다만 유튜버 구재혁은 쯔양의 잊혀질 권리를 지키려 노력했다며 부끄러운 돈은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쯔양은 당분간 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 이 한 후보를 향한 당권 주자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보면서 한번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먼저 보시겠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27%, 나경원 후보가 10%, 원희룡 후보 7%, 윤상현 후보 2%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지층 대상,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많이 앞섰습니다. 55%, 나경원 후보 12%, 원희룡 10, 윤상현 1 이렇게 나왔고 참고로 앞에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없다, 모름, 무응답 이게 54%였습니다. 예, 50%가 넘었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동훈 27, 10, 7, 2 이렇게 나왔을 때 수치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낮은 수치인데 없다, 모름, 무응답 여기가 이제 54%가 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한동훈 대세론에는 큰 변화가 없는 듯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은 네. 이제 뭐 지금 전대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투표가 모바일 투표가 19일부터 20일. 그리고 여론조사가 그 후에 있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보면은 19일이면 앞으로 8일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예. 원래 선거 있을 때 뭐 투표장 갈 때 결정하고 아니면 하루 전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관망하는 추세가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한동훈이야 미래의 대통령. 그래서 한동훈을 쭉 해서 대세론을 미는 사람은 그냥 한동훈. 그리고 대표 표본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예. 뭐 500명, 1000명 뭐 그 정도 표본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적극적인 지지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특히 좀 전에 무응답이 54% 정도라는 것은 네.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뭐 유권자라든가 국민이 상당히 많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TV 토론을 보셨겠지만 예.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격렬했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혹시 국민들이 국민의힘 전대가 너무 진흙탕 싸움이다 이렇게 실망감이 있는 그런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당원대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이제 8대2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감안해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문자 무시 이슈 이것이 상당히 이제 지금 격해졌을 때
그때 기간으로 해서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네. 정치권의 유명한 격언 중에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지지 후보가 없다가 54%, 무응답까지 포함해서 네. 54%라고 하는 거는 이번 전당대회가 당초에 흥행이 꽤 있었다라고 그 국민의힘 이 패널 분들이 많이 주장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흥행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전당대회가 우리가 끝났을 때 거기에 당선된 분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기대감을 낳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문자, 김 여사 문자 이 무시 논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뭐 누가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의도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총선 때 얼마나 정무 감각이 없었는지 부족했는지 이거를 갖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한동훈의 어떤 그 소위 정무 감각 없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궁중비사. 그 뒤에서 윤석열이 화냈고 뭐 김 여사가 문자 보냈고 이거를 왜 씹었고 이런 것만 더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거는 소위 말하면 권력의 민낯이거든요. 좋은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시에 김 여사 명품백 논란으로 소위 말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한 것만 계속 부풀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대에 지금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봤고요. 지금 이제 TV 토론하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이어 나갈 텐데요.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도 오늘 두 번째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상호 비방 또 의혹 제기를 넘어서 언성이 상당히 높아지기까지 했는데 현장 발언을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문자 논란에 대해서 이건 당무 개입입니다. 이걸 제가 답을 했으면 국정농단이라 그랬을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한테는 금기어인데 이걸 오히려 민주당에게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무 개입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의원께서는? 네, 나경원 의원께서 당무 개입 비슷한 거 당하셨잖아요. 물론하셨지만. 대통령실하고 차별화하고 내가 대통령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정 분열이 되고 우리가 그 늪에 빠져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정치 아직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주변에 좌파 출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주변에 좌파 출신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오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과 제가 목적이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죠. 김경률 왜 금감원장으로 추천했습니까? 저는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누가 추천했는지를 압니다. 진짜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다. 제가 누가 추천했는지를 압니다. 제가 인수위원회 때 기획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주요 보직들에 대해서 인사 추천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두 책임지. 어떻게 상응하는 책임 말고요. 사퇴? 제 주도권입니다. 아니요. 사퇴. 저는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제 주도권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 보셨지만은 원희룡 후보가 사실 선관위 자제 권고를 따르겠다. 그러면서 1차 토론회 때는 상당히 이제 수세적인 모습이었는데 2차 토론회 오늘 기류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공천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누군지 실명을 대라.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난 오늘부터 선관위의 권고로 정책 토론을 하겠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지층,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지지층이라든가 원희룡 후보 캠프 측에서는 그 장면을 보고 상당히 수세적으로 밀렸다. 그리고 이런 TV 토론에서 상당히 감점을 받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상당히 초반에 인사말부터 상당히 강공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TV 토론 결과 끝나고 나서
캠프에서는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강력하게 나갔고 캠프의 전략이 바뀐 것이다. 캠프의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대 구성이 한동훈 대서론 대 나머지 세 후보가 네. 뒤늦게 합류한 세 후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 빼고 그러면 이 세 후보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 1차에서 한동훈을 50% 밑으로 대선을 꺾고 네. 네. 그다음에 결선 결선 투표에 투표. 가서 승부를 보겠다. 네. 그래야만이 한동훈 대세론을 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세론을 어떻게 깰 것인가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한동훈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 이것이 나머지 세 후보의 지금 공통된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당원들이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지. 그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8일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모바일 투표가 8일, 9일이 남았는데 네. 8일, 9일 동안 대통령 지키기. 그것이 상당히 TK 중심으로 한 후보들한테 네. 상당히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나왔다. 적극적으로. 네, 가장 강력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대구 유세 가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경기도 유세 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서울 유세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서울 유세까지 앞으로 3번, 4번이 유세가 남아 있는데 네. TV 토론도 남아 있는데 상당히 훨씬 더 강한 그런 어떤 이슈 좀 더 공격적으로 갈 것이다. 격돌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오늘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3대 의혹을 지금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천 그리고 사설 여론조성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3대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면은 사퇴하겠느냐 그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오히려 한동훈 후보는 정계 은퇴도 하겠다라고 이제 공격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난 1차 때도 그랬어요. 1차 때도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서 네. 자신이 그 당시에 일관되게 사과를 주장하는 입장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반면에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이제 김 여사 문자 외에 사실은 이 이제 의혹을 사천 논란 관련돼서 네, 네. 의혹을 제기했는데 증거 내라 그랬을 때 당황했거든요. 네. 원희룡 후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원희룡 후보가 조금 수세에 몰렸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예. 이제 오늘도 여전히 그 유효했습니다. 물론 원희룡 후보가 칼을 갈고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당무감찰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예, 예. 여기서 한번 이 의혹 조사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거기다 한 숟갈 더 얹었습니다. 나오면은 나는 후보 사퇴한다. 정계 네. 은퇴한다. 네. 당신도 틀렸으면은 사퇴해라. 이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즉각적으로 당연히 사퇴한다. 나 증거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못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난 1차 때와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김 여사 이 문자 논란 이후에 불거졌던 뭐 댓글팀, 그 다음에 당무감찰, 그리고 예. 심지어는 가족의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냈다 오늘 공세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득점을 많이 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예. 한동훈 후보의 대응도 깔끔했고 왜냐면 나오면 나 사퇴할게 증거 있으면 얘기해 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가 선방했다. 간단하게 오늘 그 두 분의 공방을 얘기하면은 한동훈 후보는 여기서 얘기해라. 여기서 증거 내놔라. 그랬는데 원희룡 후보는 계속 당무감찰하자. 그렇죠. 해서 거기서 이제 계속 그 말이 겹치는 음성이 겹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요. 자, 그렇고 그리고 새롭게 일고 있는 논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바 댓글팀 이야기인데 김건희 여사가 한 후보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댓글팀이라는 언급이 있었죠. 네. 예,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이거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낸 그 문자 안에 들어 있는 얘기입니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참담했습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래서 댓글팀이 있었어?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리하느라고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요. 장해찬 저 최고위원이 오히려 한동훈의 댓글팀이 운영되고 있었다. 의혹을 반대로 제기했거든요.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공방이 사실은 뭐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고 여권 전체를 궁지에 몰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 이슈 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김경수 당시 댓글 팀장 네. 그 댓글 관련한 거 그때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댓글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것이고 예. 뭐 현행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해서도 안 되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아주 핵심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것들을 제기했다는 것은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걸로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예. 이것이 이제 파생되는 것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윗선 지시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또 민주당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이 당내 문제를 벗어나서 당외 문제, 정치권 문제로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드러낸 게 뭐냐면 참여연대 조지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속어인데요. 요긴하게 쓰시길 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내면서 장관님께도 보고 드렸다.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근데 장해찬 전 최고의 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일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네. 또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뭐 전당대회의 본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친윤과 한동훈 간의 어떤 권력 투쟁 네. 이런 이게 이 댓글팀 상호 댓글팀 폭로전에서 나오는 예. 거고 두 번째로는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 당시에 BBK하고 소위 말하면 그 국정농단의 씨앗이 되는 문제가 다 터져 나왔었거든요. 네. 마치 그 2007년 그 당시에 논쟁을 보는 듯해요. 네. 지금 이 양쪽의 댓글팀이 실제로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거는 향후에 특검 뭐 이거는 소위 말하면은 김여사 특검에 대한 그 추가로 김여사 특검 내용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또 한동훈 특검에 이것도 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네. 놓고 본다면 이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폭 전대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예. 거죠. 뭐 상당히 눈길을 끌고 흥행하는 데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자해를 넘어서 자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이제 공식화했죠. 근데 국민 과반이 아까 그 여론조사인데요.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화면 주시면은요. 반대한다가 51%, 찬성한다가 35%. 이게 이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게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찬성이 역시 많았습니다. 찬성이 이제 68%고 반대가 22%였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당장 이 여론조사 반대 51%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조금만 여론조사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몇 퍼센트냐면 27%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27%인데 연임에 찬성하는 여론이 35%예요. 예.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라든지 모든 악재, 부부가 같이 뭐 또 검찰에 또 소환 요구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연임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앞서서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라고 그랬는데 네. 정확하게 이 상황이에요. 지금 여권이
악플보다는 무플에 지금 가깝다면 네. 이재명 대표의 51%는 악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다. 이제 향후에 사실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아니고서 누가 당대표 할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5% 그리고 반대가 51%밖에 안 돼? 이거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보는 거죠. 아니 왜요? 김두관 전 의원 나왔잖아요. 김두관 전 의원 나와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투표율이 세 분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김지수 후보까지. 네. 그래서 세 분이 나왔는데 투표율이 상당히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제 두 분, 그러니까 그 전제로 깔고서는 질문을 드립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두 분 다? 네. 아니, 높은 게 아니고 예. 뭐 당연히 그래서, 민주당은 예. 그냥 민주당이라고 딱 치면 등식으로 해서 이재명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100% 당선이 되는 것이고 예. 거기에 득표율은 어떻게 될까요? 득표율이 저는 지금의 민주당의 구조로 보면 뭐 개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지층의 어떤 아주 극성스러운 그런 지지층이 지금 강성 뭉쳐 있지 지지층. 강성 네. 지지 뭉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90% 이상이 나와야만이 정상적이다. 근데 만약에 70%, 60% 때까지 떨어지면 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민주 세력의 여러 가지 우려 이것이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재명 일극 체제라든가 예. 다양성을 상실한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보다도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쭉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고 대선으로 가더라도 예. 이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호다. 단의 변화와 혁신과 균열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이 60%대 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60% 그러면, 70%까지. 아하. 60%대에 이재명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 이번 전대에서 60%대에 머물면 그거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미 경고고 여론조사 정당 여론조사에서 지금 경고가 빨간 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60%대에서 대표가 된다면 나머지 40%를 가지고 네. 앞으로 이재명 이후의 민주당을 생각하는 예. 그런 유권자 지지층이 그만큼 많이 생기고 있다. 예. 그만큼 이재명 일국 체제가 들어서고 국회에서 181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지금 무모하게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역사적으로 정치를 해서 오래간 지도 체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얻었던 77%를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그 소위 당원들 또는 정치적 인사들이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당으로부터 이탈을 이미 많이 했어요. 일단 뭐 새로운 미래라는 뭐 이쪽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또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카드가 생겼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싫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나는 윤석열도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민주당 지지율 27%라고 그랬는데 네.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12%였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뭐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토 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예. 본다면은 오히려 지난번 77%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비록 김두관 후보가 이제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때 차차기로 구분될 수 있는 박용진 후보가 당시엔 있었잖아요. 완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못 거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차차기로 분류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는 결국은 다음 대선 후보로 가는 어떻게 보면 급행열차거든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과연 미래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20%, 30%가 넘는 그런 득표가 가능할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관심이 김두관 후보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문 전 대통령이 용기 있는 결단이고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격려를 한 점으로 봐서 혹시나 친노나 친문계의 결집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는 뭐 아주 강력한 어떤 지도 체제라든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다 붙습니다. 네. 그러나 그 빈 공간이 조금 생기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봐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지도체가 결정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재명 전 대표의 꾸준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틈엔가는 사법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균열된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저는 만약에 지금 도전해서 오늘 멘트를 보더라도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예. 그런 확실한 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열심히 해봐라. 이것은 둘러리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도전을 하는 김두관 전 의원 같은 네. 경우가 오히려 대통령이 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유의미한 득표가 가능할 것이다. 유의미한 득표만 있으면 네. 민주당의 차기 새로운 지도부의 예비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도 큰 인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의혹이 담긴 녹취 파일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밝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회개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이 벌집 쑤신 듯 일제히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임성근 구명로비라는 그럴싸한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대통령 부부와 엮어 외압 프레임을 더 씌우고 대통령의 특검 제의 요구와 연결했습니다. 이종호 씨의 일방적 주장이 대통령실 수사 외압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기도 한 이종호 씨, 이제 이름이 이제 세 글자가 이제 나왔죠. VIP,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방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 같아요. 아니 해병대 인사에 네. 해병대 그것도 사단장한테 전화를 사단장 인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쓰리스타인데 이걸 갖다가 포스터로 네. 만드는 것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또 경찰 고위 인사를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소위 정치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용어에서 VIP가 뭘 뜻하는지는 지나가는 정말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다 알 수밖에 없는 VIP예요. 근데 이걸 네. 갖다가 이제 와서 해병대 사령관 지금 해병대에 별 4개짜리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 별 3개짜리한테 VIP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된다. 정말로 이제 예. 와서 논란되니까는 지금 빠져나가려고 이러는 건데 결국은 왜 임성근 구하기가 왜 시작됐는지가 또 여기서 네. 또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게 지금 레임덕을 넘어서서 대덕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이런 그 전망들 예측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씨가 주변에 허풍을 떨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전화 왔을 때 그게 후배인데 선배로서 과장된 이야기를 좀 했다. 허풍하고 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조만간 그리고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탄핵 청문회 본인이 지금 네. 선정이 돼서 거기에 출석을 해서 네. 모두 허풍이었다.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허풍을 잘 떠는 사람은 과거에는 청와대 블루하우스라고 그러고 VIP보다는 진짜 대통령이면 VVIP라고 해야 되고 또 요즘은 예. 또 뭐 VIP보다도 뭐 용산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뭐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말인지 막걸리인지 예.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것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뭐
이게 구명로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청문회에서 지난번에 임성근 사단장이 질문을 이제 특검법 청문회 때서 예. 이모 씨라는 민간인을 아는가 해서 네네. 그때 나온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건이 7월 19일 날 있었고 작년 네. 7월 19일이니까 벌써 이제 일주기가 순직한 날짜가 순정날 7월 7월 19일이고 통화는 그거보다도 한 20일 뒤인 8월 9일 날 8월 했습니다. 9일이고요. 8월 9일 날 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발표는 최근에 7월 20일인가 이렇게 또 네.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집단 항명 수계로 입건된 것이 박정훈 선생 입건된 것이 8월 8일입니다. 그 사이에 세상에 온통 관심이 이거니까. 예, 예. 그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종호 대표 전 대표가 그래 그 내가 과거에 뭐 저기 여사님 도이치모터스 그것도 같이 이렇게 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하니까 내가 약간 한번 허풍 떤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해서 보고 계신 거고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 내가 할게. 어. 거기 소위 말해서 막 일본 말로 또 뭐 이상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존재감과 잘난 척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뭐 용산이라든가 예. 그 여기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네네. 입증을 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이제 국회로 왔고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용산에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종호 씨의 이런 이야기가 정황이 그동안에 임성근을 도대체 왜 용산에서 나서서 구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못 찾았었거든요. 막연하게 추측을 했었는데 네. 그 추측에 딱 들어맞는 소위 녹취가 나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너무나 그럴싸하게 그림이 맞아 들어가니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용산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이종호 씨에 대한 압박 예.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증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더 쏠리고 예. 또 다음 이제 특검 표결 때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거 무슨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발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번지는 조짐이 일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주목해야 할 건 상승폭입니다. 이번 주 상승폭은 0.24%로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수요도 꿈틀거리고 있는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번지는 조짐마저 보이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저희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로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5월 말, 6월, 7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면 주택 추가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고심하는 모습이지만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인허가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 착공이라는 벽을 넘기가 또 어려운 시기라
공급에 관련된 대책들이 당장의 이런 과열 현상들을 잡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집값이 과열된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 등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법인세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20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지수는 74조 4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 1천억 원 감소했는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늘었지만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형수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은 형수 이모 씨가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형수 이 씨는 황 씨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무단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피고인이 스스로 했던 진술안에 보면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을 한 걸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라든가 그 외에 다른 범죄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숨기기 위해서 아이폰 일부를 불에 태웠다. 황 씨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관련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 2월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달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0일 황 씨를 불러 조사한 지 3주 만입니다. 검찰은 황 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사생활 영상을 수차례 촬영하고 영상 통화를 몰래 녹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불거진 2차 가해 논란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인적 사항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황 씨 측은 여성들과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인터넷에 관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생활 유출의 피해자였던 황 씨는 1년여 만에 불법 촬영의 가해자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문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GTS와 도급 계약을 갑자기 해지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처우 개선을 꿈꾸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측의 문자 한 통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당황스럽죠. 황당하고 이건 뭐지? 지금 노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청업체하고 여러 가지 일로 협상도 하고 했었는데. 한순간에 길거리에 내앉은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9년 뒤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며 해고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아닌 아사히글라스 소속 관리자들 지시에 따라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하청업체의 채용이나 작업, 휴가 등이 모두 아사히글라스 작업 계획에 영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에 내려졌던 무죄 판결 역시 파기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의 도급 계약을 해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부당 노동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도 결국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다시 한번 보는 예입니다.
이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해고자들의 구체적인 복직 계획이 결정될 전망인데 선고 뒤 사측은 해고 9년 만에야 출근 안내를 하겠다며 해고 노동자들에게 연락을 걸어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고 17일 만에 아리셀 화재 희생자 4명의 유족이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오늘 유가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4가족의 장례를 우선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희생자 18명의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졸음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은 음주, 약물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색 승용차가 구분길에서 앞차를 앞지르게 한 뒤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나다가 다른 구분길에서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하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A씨는 2차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곳에서 담배를 핀 뒤 한라산 숲속으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달아난 지 13시간여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해 차량 도주자라서 제가 신고하게 된 거고요. 어제 사고 났는데 그분이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옆에서 담배 피는 거 보고 제가 얼굴을 기억해 놨었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깨어나 보니 풀숲이었다며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직후 A씨의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음주 사실을 숨기려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어 혈액을 채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와이프도 지금 뭐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그러거든요. 아기는 말을 못하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 아기가 놀래서 초록색 똥도 쌌더라고요. A씨가 무면허 운전이어서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향후 보상 처리 과정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뺑소니와 무면허 운전,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살수차가 앞서가던 차량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또 터널에서 경차가 전복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시속 150km로 폭주하다가 신호수를 치어서 숨지게 한 남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을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수차 뒤로 차량 넉 대가 뒤엉켜 2차선 도로를 꽉 막았습니다. 아침 9시 20분쯤 경기 죽전동 43번 국도 용인 방향 대지고개 부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살수차를 몰던 60대 남성 운전자가 앞서가던 승용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1시간 반 정도 도로를 통제한 경찰은 살수차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시 가정동 루원 지하차도에서 경차 한 대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40대 여성이 머리를 다치는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선을 바꾸면 안 되는 실선 구간에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서려던 순간 뒤따라오던 광역버스와 부딪힙니다.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반포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을 달리던 SUV 차량과 광역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객들은 다른 버스로 옮겨 탔습니다. 새벽 시간 무리지어 초과속 운전을 하다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새벽 인천 금곡동에서 차를 몰다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 현장에서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50km 넘는 속도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중고차를 사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저신용자들에게 1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해자가 400명이 넘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린 사무실.
시중 금융기관 이름을 따왔지만 불법 대부중개업체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대출 상품은 자산론. 저신용자들에게 제2, 3금융권에서 최대 한도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이 돈으로 중고차를 사면 자산이 늘어 신용 등급이 오른다며 그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인 겁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들로부터 시세의 5배에서 10배 가격의 중고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중고차를 비싸게 판 뒤에는 피해자들이 조건을 어겼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저금리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은 중고차를 산 가격의 10에서 25%만 받고 되팔았고 고금리 대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425명, 피해 금액은 125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일당 2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습니다. 대부분 20대와 30대 초반인 이들은 뜯어낸 돈으로 호화 골프 여행을 다니거나 외제차와 명품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상품을 사라는 경우는 사기일 위험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최근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10,000원 한 장으로 점심 해결하기가 어려운 요즘인데요. 국민의힘이 물가를 반영해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공감하며 안을 내놓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식사비에는 점심을 포함한 밥값이나 주류, 다과, 음료 등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대상자가 점심밥을 먹고 카페에서 후식으로 커피나 케이크를 먹는다면 모두 합쳐서 한 번에 3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식대를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실제 외식 물가는 김영란법이 시행됐던 2016년과 비교하면 약 40에서 50%가 상승했는데요. 대표적인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은 45%, 또 짜장면은 54%가 올랐습니다. 2016년엔 3만 원으로 6명이 짜장면 한 그릇씩 먹어도 2,000원 정도가 남았다면 지금은 4명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냉면이나 비빔밥 가격도 10,000원을 훌쩍 넘겼고요. 또 삼겹살은 지난 5월 처음으로 1인분 가격이 2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게 김영란법 금액 규정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산물의 선물 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했고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해졌는데요. 형평성에 맞게 식사 비용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이 외식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영란법 한도를 상향하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는 반응인데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식사비 한도 상향이 실제 외식업의 활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법 개정 추진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전 대표이자 이른바 임성근 구명설의 핵심 인물 이종호 씨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선배로서 과장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조만간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종호 씨는 자신을 김건희 계좌관리인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지만 최근까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도이치 이후에 어떤 사람도 제가 아니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씨가 김 여사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A 씨 역시 자신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런 후배에게 해병대 선배로서 멋져 보이고 싶어 영향력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배가 이제 막 이런 쪽으로 물어보면서 저 계속 유도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후배들 앞에서 내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과장된 표현을 쓴 게 이렇게 됐네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도 만난 적이나 연락한 적 없고 최상병 사건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해병대 후배이자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 B 씨 연락 등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구명로비 녹취에서 언급된 VIP는 B 씨의 문자를 읽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해명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장군 후에 해병대 VIP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얘기하는 VIP는 김기환 사령관이라고 나는 알고 있고 얘기하는 VIP는 여사님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씨는 조만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인데 공수처는 이 씨 등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임 전 사단장 지키기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대 쟁점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이 도의적으론 잘못한 게 맞는다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달리 봐야 한다며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 등 경찰 명예의 실추와 사기 저하는 물론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결국 불송치는 대통령 경로 때문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임성근을 포함시키느냐 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측은 수사가 마치 인민재판 같다고 표현하고 야당 측은 불송치 결론을 내린 수사심의위에 TK 출신만 들어가 있지는 않으냐고 비난하면서 서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위원회 활동에 정치색을 더 씌운 것은 TK 지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막 전국 조야 각지에서 불송치한 결정에 대해서 마구마구 공격을 하면서 그 공격하는 양상이 인민재판 같다 이런 식으로 여야 지도부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기승전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인 이종호 씨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회개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재해결 시점을 고심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나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준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결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등 수정안이나 협상에도 선을 긋고 있어 또 한 번의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윤희근 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습니다. 최상병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윤 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위원 기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경찰청장에게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성명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함께 당무감찰을 받자고 제안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사실이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첫 인사부터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3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론 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위원장 추천 의혹,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특히 한 후보가 가족들과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사천 의혹을 띄우며 함께 당무감찰을 받자고 주장했습니다.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 그만두시고 객관적인 당무 감찰을 통해서 밝히자. 좋습니다. 한 후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와 노.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와 노. 저도 같이 예스 와 노. 했습니다. 두 사람의 난타전은 2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제 처가 공천에 관여했다. 예스 와 노.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요? 그럼 누구요? 그럼 누구? 가족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제 아들, 그래서, 아들, 딸? 지금 해봐야 전면 부인하고 증거 입 맞출 거 아닙니까? 아유, 정말 이재명처럼 증거 조작할 거.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자, 저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주시죠. 성찰하고 성숙한 운동권입니다.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20여 년간 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둘러싼 공방은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문자 그걸 가지고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그건 당원에 대한 모의. 왜 안 했습니까? 흥분하지 마시고요. 왜 안 했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가질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탄핵의 열차가 이미 떠나가고 있는데 모두들 지금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또 한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거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협박성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상호 비방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총선 백서를 출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 전당대회를 총선 패배의 어떤 원인을 성찰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 백서 출간을 요청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두 번째 토론회는 상호 비방과 의혹 제기를 넘어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는 총선 패인을 규명하는 백서에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향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논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조정훈 특위위원장은 당사에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백서 초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며 최근에 알려진 이 같은 문자 논란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과 또 대북 관계 등을 두고 진보적인 시각보다는 중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연임에 도전하면서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외연 확장을 노린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정신, 뼈대가 되는 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 대한 당 입장을 새롭게 정의해보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통일관과 배치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남북관계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며 기존 하나의 민족, 두 개의 체제 대신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로 바라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분단 상태를 일시적 상황으로 규정한 지금의 강령과 달리 북한을 개별적인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표 핵심 부동산 정책인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들여다보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당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면서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당 입장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를 두고 당 지도부인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을 필두로 제기된 개편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며 종부세 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2기 체제 노선을 실용주의로 택하면서 지지 기반을 중도 보수로 확장해 대한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 연임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중도로 의원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들 또 당 시스템 정비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종부세 재검토 등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환영할 만합니다. 그간 민주당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간보기성 행태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진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부동산과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 시각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자 당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는 거라는 전통적 지지층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연 확장과 당 정체성을 둘러싼 당내 격론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반대의 의견도 들어볼 청문회를 별도로 열자고 역제안했는데 속내는 김건희 여사 추가 증인 채택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한 이른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은 청원 사유가 될 수 없어 명백히 위헌성, 위법성을 띈다는 주장을 부각한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원천 묘여에 해당합니다.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는 청원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진짜 의도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2022년 대선 결과의 이른바 불복 심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국민이 선출해서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민주당은 그러나 여당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사위 의결의 밑바탕이 된 국회법은 국민의힘이 근거로 든 청원법보다 앞선, 그러니까 특별법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입니다. 오독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국회법은 청원 절차에 있어서 일반법인 청원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불만이 있다면 공평하게 다음 달 중으로 탄핵 반대 국민청원 청문회도 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탄핵 반대 국민청원 역시 5만 명 넘게 동의한 만큼 요건을 충족했다는 건데 방점은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의 추가 증인 채택에 찍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는 7월 19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직접 출석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국민의힘과 김 여사의 증인 출석을 두려워하는 거냐는 민주당의 공세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탄핵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내년 최소 60조 원을 지원해 흔들리지 않는 연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에 모인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러의 군사적 관계 심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드론 수출 등 군사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Putin's war is fueled by those who do not share our values. Iran and North Korea provide direct military support, while China is propping up Russia's war economy. 정상들은 특히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하고 중국의 물질적, 정치적 지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며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과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는 내년에 최소 400억 유로, 우리 돈 60조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을 불가역적인 길로 규정하고 가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not doing this because we want to prolong a war. We are doing this because we want to end the war as soon as possible. 서방의 F-16 전투기 우크라이나 이전은 이미 시작됐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연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어 러시아와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가입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등은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경우 나토의 집단 방위 의무 때문에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해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군이 올해 안에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합니다. 날아오는 무인기를 순식간에 불태워버리는 레이저 대공포는 한 발당 2,000원에 불과해 비용 면에서도 다른 차원의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녹색 블록 모양의 대공무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바다 위를 날며 접근해 오던 드론에 불이 붙더니 폭발과 함께 방향을 잃고 추락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지상에서 쏜 레이저를 맞고 드론이 섬광과 함께 추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소음 없이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타격을 주는 레이저 대공무기입니다. 레이더로 탐색을 해서 이 소형 드론의 궤적을 따라다니면서 레이저로 10초 내지 20초 정도 조사를 함으로써 열 에너지를 700도 이상으로 높여서 안에 있는 전자장비라든가 배터리 같은 전자장비나 엔진을 태워서 격추시키는 방식입니다. 5년 전 871억 원의 예산으로 개발에 착수했고 시험평가에서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100% 명중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할 수 있고 미사일이나 기관포와 다르게 낙탄 피해 우려도 없습니다. 한 발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대공 유도 무기 신궁이나 천궁과 달리 레이저 1회 발사 비용은 2,000원에 불과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로 레이저 대공 무기가 군에 전력화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무인기를 타격하는 수준인 20에서 30kW인 출력을 앞으로 메가와트급으로 끌어올리고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력을 갖추는 게 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적의 탄도미사일이라든가 혹은 항공기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군 당국은 레이저 대공 무기를 올해 안에 수도 방어를 목표로 전방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됩니다. 성공할 경우 유럽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보탰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어 우리 원자력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됩니다. 체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4기.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때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강점을, 프랑스는 같은 유럽연합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도 분명하지만 유럽 국가 간 관계도 따져봐야 해서 명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과 그다음 적기 공급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변수에 있어가지고는 쉽지 않아서. 그만큼 각국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체코 대통령과 만나 한국 원전 기술력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한다면 유럽에서의 추가 수주의 길도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추가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정상과 잇따라 만난 이유기도 합니다. 바라카 원전에 이어 우리 원전 기술력을 증명할 체코 원전 수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중증이나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 수가나 어려운 수술의 수가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고 일반 병실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국내 상급 종합병원이 의료 서비스의 공급 방식에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역할을 하도록 개선에 나선 겁니다. 우선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상급 종합병원들은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모두 받아왔습니다. 환자들이 몰리고 의료진에게 과부하가 걸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중증과 경증 사이의 환자는 해당 협력병원으로 회송하게 할 예정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도 지금보다 5%에서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상대로 한 치료의 보상은 강화합니다.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의 수가는 올리고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당직 수가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이 투입되던 현재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이 전공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또 그 장애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혁을 추진할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뒤 2027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3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커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60원 올린 시간당 9,9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140원 올린 11,000원을 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난달 27일로 끝난 상태로 다음 달 5일 고시를 위한 실질적인 마지노선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이 울진과 단양에도 꽤 큰 규모로 묻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생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내 연구진은 인공지능, AI를 동원해서라도 계속 국내 리튬 광산 발굴을 시도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전기차를 굴리는 2차 전지의 핵심 원소 리튬. 하얀 금, 하얀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광물이지만 우리나라는 전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리튬이 있을 걸로 보이는 국내 12곳을 탐사했더니 2곳에서 개발 잠재성이 높은 광상이 발견됐습니다. 경북 울진과 충북 단양입니다. 이 지역에서 얼마나 지금 리튬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가를 그 양을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50m 간격으로 시료를 지금 쭉 채취를 해야 됩니다. 특히 1940에서 50년대 채굴이 이루어지던 울진 보암광산 인근에서 폭이 최대 60m에 이르는 광채가 확인됐는데 현재 운영 중인 호주나 캐나다 광산의 리튬 함유량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매장량 확인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이 금강송 보호 지역이에요. 산림청이랑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산림청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공문 보내온 거는 시추 불가. 매장 자원 소유권을 국내 작은 기업이 가진 단양 광상의 경우 질은 울진보다 다소 낮지만 매장량만 담보된다면 채굴이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그런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들어가 있고 지질학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지금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탐사 시추까지는 할 수가 있으니까. 연구원은 이번에 탐사한 12곳 이외에도 인공지능 AI로 국내 35곳의 후보지를 추렸다며
올해 안에 현장 조사를 통해 가능성이 있는 곳의 매장량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론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등을 돌리면서 바이든 캠프의 선거자금 모금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미 M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MBC는 바이든 캠프와 가까운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번 달 바이든 캠프에 대한 거액 기부자들의 후원이 지난달의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간 기본 틀의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는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백만장자 수가 향후 5년간 27%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내놓은 2024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00만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는 129만 5,674명으로 집계됐지만 2028년 전망치는 164만 3,799명으로 27%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이 47%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는데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인 데다 부유한 외국인들의 이주가 늘어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산둥 항모가 올해 첫 원양 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물론 타이완과 필리핀, 일본까지 겨냥한 전방위 무력 시위에 러시아 군함도 가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오키나와 남쪽 520km 해역에서 포착된 중국 산둥 항모입니다. 중국 스스로 정한 해상 방어선인 제1도련을 올해 처음 뚫고 나간 겁니다. 제4차 아시아태평양 합동 해상 순찰 차원에서 러시아 군함도 합류했습니다. 하와이 주변의 림팩 훈련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맞서 반미 공조를 과시한 셈입니다. 北约华盛顿峰会宣言渲染亚太地区紧张局势，充斥着冷战思维和好战的言论。 타이완 해협에선 중국 군용기 66대가 출몰했고 이 중 56대가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타이완군은 산둥 항모의 원양 훈련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经过更南边的巴厘岛海峡，往西太平洋，透过我们相关的这个前人的手段，我们都有充分的掌握。 지난달 20일 하이난 섬을 떠난 산둥함은 필리핀 루손섬 주변을 돌며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해경이 도끼를 휘두르며 필리핀 해군과 충돌한 지 사흘 만에 출격이었습니다. 중국은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의 무효 판결에도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을 불법 판결로 규정하고 재반박하는 보고서를 8년 만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달 초에 일본 후지산 등산로가 개방되면서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등반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안전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개방된 후지산 등산로. 외국인 등산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그런데 반소매와 반바지, 심지어는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요즘 도심은 35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하지만 후지산 해발 2,000m 지점은 15도 안팎, 정상은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자칫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楽しんでもらいたいんですけど、ちょっと表現が難しいんですけど、遊び日半分じゃなくて、真剣に楽しんでもらいたいなというのが我々レンジャーですの願いです。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자 일본 야마나시현은 후지산 입장료를 3배로 올리고 하루 입장객도 4,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山頂付近の混雑による事故発生の危険、あるいはゴミの不法投棄による環境負荷の増大、さらには弾丸登山者のマナー違反、こういうものにですね長年悩まされてきた。
지난 9일 중국인 등산객 1명이 팔보 능선에서 의식을 잃고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지난달 하순에는 정상 근처에서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즈오카현으로 통하는 후지산 루트는 인원 제한과 입장료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으로 등산객이 몰릴 조짐이 보입니다. 후지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채로 산에 오르는 외국인 등반객도 늘어나면서 일본 당국은 안전 확보라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K-팝의 새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룹 뉴진스가 한국 여행을 알리는 새 얼굴이 됐습니다. 마침내 코로나19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시작한 우리나라 관광이 뉴진스 신드롬으로 새 바람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K-바비큐? 신김치랑 먹어야지. 제일 핫한 포토스팟은 여기. 이런 한국, 와보지 않고는 모를걸? K-팝 대표 걸그룹 뉴진스가 우리나라를 알리는 관광 홍보대사로 발탁됐습니다. 한국 관광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알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 5월 경복궁 근정전에서 진행한 한복 공연으로 우리 문화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최근 도쿄돔까지 접수하며 다진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젊은 외국인들에게 찐 한국을 알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특유의 그 아름다움과 자연을 함께 보신다면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국 음식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날씨 덥고 더워서 삼계탕이나 물냉면 같은 음식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인촌 장관은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K-팝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명예롭게 그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 전당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앞서 K-팝은 물론 새 관광 트렌드인 뷰티를 전면에 내세운 대규모 페스티벌을 여는가 하면 단체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국가를 늘리며 관광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로써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이 한국을 찾게 하겠다는 목표를 위촉식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규모인데다 엔데믹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00만 명대를 회복하는 데 그쳤던 만큼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5월까지 수치를 봐도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이제 막 코로나19 이전 규모와 엇비슷해진 수준입니다. 회복세를 탄 우리나라 관광이 정부 투자와 뉴진스 신드롬에 힘입어 더 큰 활기를 얻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홈 경기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던 홍명보 감독이 소속팀인 울산 HD를 떠났습니다. 조만간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정식 부임하는데 왜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인가에 대한 팬들의 비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울산 홈 경기를 야유로 시작해 야유로 마무리한 홍명보 감독. 2021 시즌을 앞두고 울산 감독을 맡은 홍 감독은 2022-2023 시즌 2연속 리그 우승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응원의 구호가 한순간에 야유로 바뀐 건 참담한 심정입니다. 얼마 전까지 응원의 구호가 오늘은 야유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의 책임이 있습니다. 홍 감독은 광주와의 경기를 끝으로 소속팀인 울산 HD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젠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을 정식으로 맡게 되는데 이 또한 순탄치 않습니다. 축구협회가 홍 감독을 선임하면서 그 이유를 8가지나 나열했는데 자세히 보면 겹치는 것도 많아 결국 자질과 경험 정도로 요약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감독 하면 여전히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 좌절과 현지 회식 등 당시 여러 논란이 축구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홍명보호 시즌2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때 끝나고 후에 그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팬들 대부분을 만족시킬 만한 감독 선임이 아니라면 절차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빌드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회의 시작 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막 이어나갔어요. 국내 감독이 이제 국내 감독 해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국내 감독 좋은 감독 많은데? 외국인 감독을 여러 여건상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선임 결정이라도 빨리 했어야 했는데 5달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 축구팬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키운 면도 있습니다. YTN 이더울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기아가 LG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이 후반기 시작과 함께 무서운 기세로 독주 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 선발 알드레드는 구석을 찌르는 직구와 낙차 큰 슬라이더로 LG 타자들을 마음껏 요리했습니다. 5회 원아웃까지 13타자를 연속 범타로 처리했고 5회와 6회 볼넷을 하나씩 내줬지만 7회 원아웃까지 안타를 한 개도 맞지 않는 노히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6과 3분의 2이닝 동안 95개 공을 던지면서 내준 안타는 단 1개. 그 사이 삼진은 9개나 잡는 KBO 데뷔 이후 최고 활약을 펼치며 마음 급한 LG 타자들을 좌절하게 했습니다. LG는 9회 기아 김도영의 실책과 연속 안타를 묶어 2점 차까지 쫓아갔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기아는 2위였던 LG와의 후반기 첫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면서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올스타 휴식기 전까지 3경기 정도 차에 불과하던 2위 그룹을 5게임 반 차이로 밀어냈습니다. 삼성은 NC의 연승을 거두고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이재현과 구자욱, 박민호가 올 시즌 2번째 3타자 연속 홈런 기록을 작성하며 선발로 나선 코너에 7승을 지원했습니다. 두산은 타선 폭발과 함께 KT를 꺾고 위닝 시리즈를 장식했고 SSG는 롯데에 한 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올림픽 메달만 3개를 딴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김민석 선수가 음주운전과 징계 여파로 결국 헝가리로 귀화했습니다. 에이스가 귀화하는 빙상계 잔혹사가 또 추가됐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평창과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 3개를 딴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김민석. 시상대의 영광의 순간을 누리고 반년. 김민석은 음주운전으로 진천선수촌 보도블럭을 박는 사고를 내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정말 실망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2년간 태극마크도 박탈당했습니다. 김민석은 지난해 3월 벌금 8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3년 국가대표를 박탈하는 체육회 규정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벌금 400만 원, 2년 자격정지로 징계를 낮췄습니다. 내년 5월에 징계가 풀리기 때문에 하반기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고 올림픽 출전까지 가능했던 상황. 하지만 김민석은 헝가리 귀화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 3년 징계를 받아 소속팀도 수입도 없었다고 헝가리 유니폼을 입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속팀인 성남시청과 계약이 만료된 이후 제대로 훈련을 못하던 상황에 헝가리의 한국인 지도자 이초런 코치에게 귀화 제의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간판 선수가 국적을 바꾸는 이른바 빙상계 잔혹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쇼트랙 황제로 불리던 안현수는 러시아인 빅토르 안으로 소치올림픽 3관왕에 올랐고 평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은 후배 황대현 성추행 건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다 중국인 린 샤오준이 됐습니다. 2년 뒤 밀라노 동계올림픽 땐 김민석이 헝가리 선수로 조국의 선후배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국조폐공사가 대한체육회와 2024 파리 팀코리아 응원 골드카드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파리올림픽 팀코리아 응원 골드카드는 수영의 황선우와 펜싱의 오상욱, 양궁의 임시현 등 16개 종목 86명 선수의 포토카드가 순금 1g의 원형 메달과 결합된 제품입니다.
대한체육회와 한국조폐공사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의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골드카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 KTV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자는 지난 2월 KTV가 게시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에 자신이 부른 풍자곡을 삽입해 유튜브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KTV는 지난 4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했고 이후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서로 이송됐습니다. 백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26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내륙에는 무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오전에는 서울과 경기, 영서에 이어서 충북과 경북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1도, 대구는 32도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고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되고 특히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아이스크림에도 세균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을 살 때도 제조 일자를 꼭 확인하고요. 2년이 넘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장에 바람이 빠진 것도 오래된 제품일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고요. 성에가 끼거나 모양이 변형된 것은 제품이 녹았다가 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식중독 균이 생길 수 있어서 역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냉동고 아래쪽에 있는 제품은 오래된 제품일 수도 있지만 너무 딱딱하게 얼어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무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